일상생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 이 쓰레기들을 잘만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도 있다. 국제유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배럴에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유가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의 가격은 급락했고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 자원이 돼야 할 폐자원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새로이 이용한다고 해도 새로 만든 물건을 사오는 값보다 많이 비싸다면 이제 많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과거 수거율이 좋았던 페트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폐비닐 등은 저유가 시대를 맞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실정. 폐자원 홍수 시대,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이는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쓰게 되는 일회용 용기들과 각종 포장재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하루에 무려 40만 톤에 이른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490만 톤으로 그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한 사람이 1년에 거의 100kg에 가까운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1인당 1년에 한 100kg 정도에 육박하는 양인데요. 오히려 미국보다 굉장히 소비성이 높은 그런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굉장히 가볍지만 이 무게가 100kg이 된다는 것은 그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것인데 1인당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많은 거죠.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을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63kg, 일본이 66.9kg, 프랑스가 73kg, 이어 미국이 97.7kg으로 나타났고 대한민국은 평균 98.2kg으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품으로의 폐플라스틱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넘쳐나는 폐플라스틱 쓰레기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폐플라스틱이 마진이 남지 않자 분리수거 업체들은 제대로 수거를 해가지도 않는다.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양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폐기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되고 있을까?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재활용 선별장을 찾았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겁니다. 강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각종 재활용품들은 가장 먼저 이곳 반입장으로 이송돼 파봉과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버린 각종 플라스틱과 비닐, 소형 전자기기와 옷까지 다 이곳에서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하는 양도 수십 톤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보통 하루에는 얼마 정도 와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톤 정도 들어옵니다. 50톤이요? 예. 여기 처리량이 그리고 40톤 정도 처리합니다. 비닐류, 그다음에 그 정도 소형 가전제품, 옷 같은 것도 여기서 다 분리 처리합니다. 비율 중에서 플라스틱이 제일 많나요? 플라스틱류가 한 50% 잡습니다.
폐기물 중 소각, 매립 쓰레기를 제외한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병류 등 재활용품들을 분류해 처리하는 선별장. 그렇다면 재활용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별되고 있을까? 일단은 가셔서 투입 호포에 지부 크레인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이송을 한 다음에 천공기로 해서 파봉을 합니다. 이 파봉기가 안에 들어있어요. 파봉을 하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로 의해서 1차 대수선을 컨베이어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종이류, 대형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소형 가전 제품 같은 걸 1차 분리 수거합니다. 선별장에서는 시간당 약 9톤가량의 폐기물들이 처리된다. 먼저 진동을 이용해 플라스틱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1차로 제거하고 나면 선별기에서는 폐기물의 밀도에 따라 고밀도와 저밀도 그리고 가벼운 필름류 순으로 1차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1차 분류가 끝나고 나면 2차 분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플라스틱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이나 고철 등을 일일이 걸러내는 작업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잔재 쓰레기들은 별도로 다시 소각 처리되고 있다. 플라스틱류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장치예요. 이물질 제거하고 진동으로서 거기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뭐 잡다한 철 같은 거 다 밑으로 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 가운데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 바로 플라스틱. 하루 처리량 40톤 가운데 플라스틱류가 20톤을 차지한다. 플라스틱은 따로 플라스틱 선별기를 통해 페트, PE, PS 등 그 종류에 따라 다시 분류되고 있다.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자, 이게 지금 페트입니다. 이게 지금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달리 재활용되는데 상태에 따라서도 재활용률이 달라진다. 때문에 버릴 때 좀 더 주의해서 버리면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우리가 도시락 그릇 같은 거. 자, 이 페트병이 있습니다. 식용유 말하는 음료수병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뚜껑만 이렇게 따주시면은 우리가 훨씬 기계적으로 선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뚜껑을 덮어 있을 때는 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뚜껑을 좀 따주시고 내용물, 보면 이 내용물이 담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용물이 있으면은 환경 오염도 되고 이 오페스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내용물을 좀 버려주시고 이걸 뚜껑을 열어서 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약 1톤가량 들어오는 스티로폼의 경우 순수한 형태의 스티로폼은 거의 없고 테이프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러 번 손이 가야 한다. 여기가 스티로폴 선별하는 선별장입니다. 스티로폴에 보면은 이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시민들은 좀 이런 걸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뭐 라벨지나 비닐이나 이런 테이프 좀 띄워주시면은 선별하는데 더 쉽습니다. 이런 비닐이나 이런 테이프 붙어 있는 거는 보통 들어오는 거에 몇 퍼센트 정도? 95% 정도 됩니다. 거의 다네요. 예.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거의 찾기가 힘든. 예. 다 근로자들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다 뜯거나 테이프 작업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우리가 이렇게 파쇄를 해서 인코트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에 비닐이나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수작업으로 일일이 떼어내야 한다. 안에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들어온 스티로폼 중 30%는 그냥 버려지고 있다. 하루에 50톤이 넘는 엄청난 폐기물들이 들어오는 재활용 처리 시설. 이 중 선별 과정을 거친 40톤의 재활용품들은 관련 업체로 다시 매입되고 있다. 버려진 쓰레기도 잘만 재활용된다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처리하는 게 플라스틱류가 50% 정도 처리하고 비닐류가 필름류 그게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캔이나 유리병에서 20% 정도 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폐기물 쓰레기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버리는 분리수거도 이때부터 시행됐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면 잘 버리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사용하게 되는 칫솔부터 매일 쓰는 볼펜이나 필기도구, TV나 에어컨 작동 시 필요한 리모컨 등 우리가 쓰고 먹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그 시작은 1960년대 석유로 플라스틱 제품이 개발되면서부터였다. 가히 플라스틱 혁명이라 불릴 만큼 플라스틱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생활을 점령해 나갔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켰고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환경을 오히려 역습하고 있다. 196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이 1,500만 톤 가량 됩니다. 50년이 지난 2014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약 3억 1천만 톤 정도로 약 2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앞으로 한 5년 내에 또 2배 정도가 늘 것이고 2050년경에는 지금 이게 3억 1천만 톤이 약 4배 정도로 늘 것이다. 그래서 12억 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가장 큰 단점은 잘 썩지 않는다는 점. 생분해가 잘 되지 않아 수백 년간 지구를 떠돌며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에 의해 마모되고 깨지면서 점점 더 작은 입자가 된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수면뿐 아니라 해수층, 해저 퇴적물, 심지어 북극의 해빙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고분자 화합물로서는 옥외에 나가서 자외선을 받으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옥외에서 쓰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지제를 넣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인 플라스틱은 굉장히 분해에 저항이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폐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합한 방법에 따라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제대로 처리해 가공 과정을 거친 폐플라스틱은 새로운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수통으로 많이 쓰이는 페트의 경우 잘게 분쇄한 후 가공하면 인형이 되기도 하며 필름류 같은 경우는 펠릿 형태로 만들어 연료의 자원으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새 제품을 만드는 비용과 재사용의 차이가 없어져 재활용되기보단 그냥 버려지는 게 많다.
국제 유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폐 플라스틱은 넘쳐나고 이를 재활용하려는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PET를 다루는 재활용 업체는 2009년 61개에서 2014년 5개로 줄어들었다. 5년 만에 9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이다. 어렵게 재활용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곳을 찾아가 봤다.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업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자원이 된다는 폐 플라스틱이다. 대리님 이건 어떤 건가요? 폐 범퍼를 분쇄를 쳐서 저희가 받은 원료입니다. 얘도 플라스틱인가요? 네, 플라스틱이죠. PP 종류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있는 5개 업체에서 매일 폐 플라스틱을 들여온다는 업체. 폐차되는 폐 범퍼를 분쇄한 폐 플라스틱인데 하루에 들여오는 양은 약 15톤에서 20톤, 일주일이면 약 150톤에 이른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저유가가 장기화되며 예전에 비해 사정이 나빠졌다. 지금 신재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고 이제 신재가 이제 리사이클 제품보다 많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쓰였던 폐 범퍼가 어떻게 새로운 원료로 탄생되는 걸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저희가 이제 폐 범퍼 원료를 여기 투입을 해서 이제 로타리 밸브를 이용하여 이제 자석을 이용해 이물질 제거하고 그 컨베어를 이용해서 이제 분진을 터는 공정입니다. (1차로) 자석을 이용해 원료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폐 범퍼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 이제 원료 투입한 폐 범퍼를 이제 반응 공정을 통해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반응 공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약품을 사용해서 한 6시간 온도 가열을 해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반응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응계 속에 폐 플라스틱 원료 4톤과 인체에 무해한 약품 5톤을 넣고 97도까지 온도를 올려 서서히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약 6시간의 반응화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잘게 분쇄된 형태로 원료가 배출된다. 이제 공정의 마지막 과정이다. 약 220도의 뜨거운 기계 속에 세척 공정을 끝낸 원료를 투입해 압출하면 이렇게 국수가락처럼 길게 생긴 모양의 원료가 줄줄이 나온다.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이다. 저희가 폐 범퍼를 이용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지금 완제품을 만든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렇죠. 얘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범퍼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폐 플라스틱이 전혀 다른 형태의 펠릿으로 변신. 이 펠릿 3kg이면 하나의 새로운 범퍼를 만들 수 있다. 주변 업체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에 약 25톤가량의 펠릿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곳.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폐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일하는 이들의 보람도 크다.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차량 1억 대 가까이 되는 중에 한국 내에서만이라도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유가 시대에 외면을 받고 있는 건 비단 폐플라스틱의 일만은 아니다. 석유를 원료로 삼는 비닐 역시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아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하우스 농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비닐의 경우 그대로 방치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은 약 32만 2천 톤에 이른다. 이 중에서 수거되는 양은 약 25만 6천 톤. 나머지 6만 6천 톤은 수거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김포의 상황은 어떨까? 김포시에 있는 한 폐비닐 수거업체를 찾았다. 김포시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에서는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을 없애기 위해 집중 수거반을 운영해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폐비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농가가 많다. 김포시의 경우 하루만 해도 평균 2톤가량의 폐비닐이 수거되고 있다. 한 달로 치면 수십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 지난 4월에는 무려 148톤의 폐비닐이 수거되기도 했다. 모든 쓰레기의 제일 중요한 것이 수거인데 이 폐비닐이나 폐멀칭 필름은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농촌의 노동 인력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용하고 버린 폐비닐 또는 폐멀칭 필름을 수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면은 토양도 악화가 되고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한 폐비닐 재생업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비닐들을 원료로 삼아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우리가 버린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같은 폐비닐들이 새롭게 탄생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물건들이 되는 걸까? 그 작업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완성되어져 나오는 물건의 생김새가 좀 생소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정체가 뭘까? 지금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수도 제수 밸브 보호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수도 제수밸 보호통이라는 게 어떤 용도인가요? 일상생활에 지금 상수도 관로를 그 밸브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작업자를 따라 들어간 곳에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해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내졌던 각종 폐비닐들이 잘 분류돼 쌓여 있었다. 진짜 여기 비닐을 보니까 이게 각 가정에서 쓰는 게 바로 들어오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오는 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과자 비닐로 100% 들어와가지고 재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저희가 각자 분리수거하는 게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네네. 비닐 중에서도 재활용도가 높은 PP와 PE 재질만 선별해 사용한다. 이것들은 상수도 제수밸브 보호통 같은 전혀 다른 제품들이 된다. 지금 이거 비닐은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서울시
이곳이 동대문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는 양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대략 한 10톤에서 한 15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들여오실 때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시고 가져오시는 건가요? 따로 돈은 지불하지 않고 저희가 이 비닐을 재활용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돈은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지자체마다 폐비닐들이 넘쳐나는 상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원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다. 폐비닐의 선별 과정은 폐플라스틱과 비슷하다. 수작업을 통해 비닐 재질만 컨베이어에 올려보내면 가벼운 비닐은 자동 분류되고 비닐보다 무거운 이물질들은 따로 배출된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저희가 만드는 최종적인 원료입니다. 선별된 후 파쇄된 비닐들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 약 250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시키면 가공이 가능한 겔 형태가 되는데 찰흙과 비슷한 재질이다. 이를 금형 틀에 얹어서 압축 프레스로 찍어내고 냉각한 후 탈영시키면 비로소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손보고 나니 상수도 제수밸브 보호통이 완성됐다. 상수도 제수밸브 보호통은 상수도의 개폐 장치인 제수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다. 그러면 이 제수밸브 보호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닐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본 것 같이 남용봉지가 한 6만 개 정도는 녹아야지 이런 제품이 하나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지난 15년간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성능 좋은 폐비닐 재생 제품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녹색 기술을 인증받은 업체. 상수도 제수밸브 보호통 외에도 표지판 공사나 조경 공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주 받침대까지 약 30여 종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했다. 버려지는 것들이 새로운 제품이 되고 환경까지 살리고 있다는 자부심은 지금의 회사를 이끈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폐비닐을 갖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되는 이 필름류가 너무 많고 이게 쓰레기로 다 처리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대용해서 재탄생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동생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기존의 지주 받침대나 상수도 제수밸브 보호통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제품이 대다수다. 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멘트 공법보다 시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지가 지주 받침대를 갖다 재생시킨 이유는 우선 가장 손쉽게 시멘트 대용품으로다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지주 기초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제품이 늘어나서 여태 이제 한 30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죠.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부피가 작고 가벼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비닐. 하지만 비닐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비닐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재생 제품은 물에 잘 젖지 않아 시멘트로 만든 제품보다 산화의 내성이 강하며 수명 또한 길다. 이는 폐비닐 재생 제품에 대한 끈질긴 연구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폐자원들. 하지만 폐자원의 재활용만이 완전한 대안은 아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공장. 지구 환경과 자원 절약을 모토로 삼아 100% 생분해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20년 전 플라스틱으로 시작해 현재는 생분해 비닐을 연구 개발 중인데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 비닐은 일반 일회용 비닐과는 다른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어떤 작업하시고 계셨나요? 예, 지금 생분해성 원료를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로 투입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원료가 생분해성 원료라고 했는데 예, 예. 어떻게 구성된 원료나요? 생분해성 기본 원료인 PBAT와 그다음에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PLA라는 성분을 합성하여 독일에서 저희가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기본 원료인 PBAT는 폴리에스터 타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과는 달리 토양에 매립 시 100% 분해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다른 원료들이랑의 차이점은 뭔가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 친환경 제품으로서 자연에 완전히 생분해돼서 자연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원료가 이쪽으로 다시 모여서 여기 있는 원료가 이렇게 부러져서 제품 용도에 맞게끔 압출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생분해성 원료에 대한 연구가 느는 추세. 석유와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최소 20년에서 100년까지 썩지 않는 일반 일회용 비닐과는 달리 생분해성 원료로 만든 비닐은 100% 자연 분해되어 유해 물질을 토양에 남기지 않는다. 생분해 원료는 필름으로 성형된 후 친환경 쇼핑백, 비닐봉투, 각종 포장재 등으로 만들어진다. 환경에 해가 가지 않는 친환경 비닐이다. 생분해성 원료로 만든 비닐이지만 일반 비닐처럼 질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용도와 크기별로 비닐이 압축돼 나오면 이제 마지막 공정만이 남았다. 기업의 상표와 친환경 인증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마크를 프린팅하는 과정이다. 아까 압출되어서 나온 제품을 프린팅하는 공정을 거치고 마지막 모습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나오면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이 합성수지가 아닌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되는 이 환경 마크가 프린팅이 됩니다. 이 프린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반 합성수지 비닐과 가격 차이는 약 3배 수준. 하지만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해 관심이 늘면서 예전에 비해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 저희가 이 약국 봉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쇼핑백, 그다음 식탁보 관련 제품들을 한 20여 종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거 제품들이 얼마 정도 생산이 돼요? 이런 약국 봉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만 장에서 20만 장 정도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이 15군데 기업과 함께 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20개. 최근 서울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이봉투 사용을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하나의 대책으로 완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비닐봉투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 친환경 봉투가 실용화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
지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환경 제품이 일반 석유화학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의 환경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사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분해성 제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제품이 최선이 아니란 주장도 많다. 친환경 비닐봉투의 경우 일반 합성수지 비닐봉투와는 달리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비닐에 생명이 다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한다. 빨리 분해되는 만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재생산이 돼야 하는데 이는 또다시 비용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 경제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물건을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는 값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내버린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용할 때의 비용이 이게 만약에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새로이 이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비용이 더 새 거를 새로 만든 물건을 사오는 값보다 많이 비싸다면 이제 많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뒤에 오는 후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20세기 플라스틱의 등장은 현대인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해온 플라스틱. 하지만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되지 않고 수백 년간 지구를 떠돌며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거의 100kg에 달한다. 과거엔 폐플라스틱이 돈이 든다며 각광받기도 했지만 최근 저유가 기조가 길어지며 재활용되지 않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폐자원이 넘쳐나는 홍수 시대. 이미 시작된 폐자원의 역습을 막기 위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